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전문 직업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어려움, 키 챌린지는 뭘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직업성 평가는 어떤 점에서 어려울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평가가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을 측정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전문 직업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전문 직업성이 뭐인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겠지요. 그런데 전문 직업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이나 기관이나 문화권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문 직업성이 무언지에 대한 완전한 합의, 그러니까 유니버설이니까 모든 곳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전문 직업성이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런 완전한 합의가 없다면 사람마다 혹은 평가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측면을 강조해서 평가하게 되겠죠. 전문 직업성 평가의 두 번째 어려움은 지식이나 태도나 추론 능력에 대한 평가. 보통 여러분들이 여러 장기 계통 통합 과목을 배운 후에 받는 평가가 보통 지식이나 혹은 임상 추론 능력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평가하는 것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전문 직업성은 결국 실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다고 했을 때 행동 관찰에 기반을 둔 평가 자체가 갖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정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사자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환경적인 제약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전문 직업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동료 간의 압력이 됐든 혹은 윗사람으로부터의 압력이 되었든, 혹은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그런 여러 환경에서 오는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어떤 사람의 행동 양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긍정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문 직업적인 태도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페이킹,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전문 직업성을 잘 갖춘 사람이 아닌데 그냥 겉으로 행동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란 개념을 끌고 와서 얘기하자면은, 나의 정체성은 전문 직업성이란 것이 나의 정체성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전문 직업적 태도나 행동이 나의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실제 내면의 진짜 모습과는 다른 모습, 그래서 그것이 페이킹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만큼 또 전혀 반대의 상황을 보면은 뭔가 어떤 사람이 전문 직업적인 문제 행동을 보였는데 그게 그 사람의 전문 직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그 사람이 그런 문제 행동을 문제라고 느끼지 않아서 한 게 아니라 환경적인 압력 때문에 실제 나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 혹은 방식이나 태도나 행동이 뭔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압력 때문에 문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행동 관찰에 기반을 둔 평가라는 것은 이런 것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량적인 평가 자료, 그러니까 체크리스트와 같은 무슨 행동을 하고 혹은 하지 않았다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정량적인 평가 자료만 수집하는 그런 방법은 정성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객관성 같은 것들이 담론으로서 많이 오가고 그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정량적,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는 평가 자료가 무척 중요하고 또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다는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숫자를 가지고 하는 정량적 평가라는 게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슨 한계냐면 결국 평가를 하는 이유는 앞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구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어떤 학생이 의사가 되기에 어떤 의료행위를 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전문직업성을 갖췄는지 갖추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총괄평가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이르는 대부분의 평가는 전문직업성을 개선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형성적 평가의 의미가 훨씬 강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정량적인 평가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학생에게 혹은 학습자에게 어떻게 전문직업성을 더 개선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있을 때 당신은 5점 중에 2점 받았어요 라고만 말해주면 그럼 내가 5점 중에 3점, 4점, 5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정보를 알 수 없는 거죠.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정성적 정보가 포함된 전문직업성 평가가 필요하고 이게 결국 유의미한 피드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직업성 평가라는 게 헤일로 이펙트, 그러니까 후광 효과라든가 호른 이펙트, 반대죠. 뭔가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 이거는 헤일로 이펙트는 뭔가 아무 이유 없이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 혹은 내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진 선입견이나 그 사람의 배경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이런 효과에도 사람의 판단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소위 점수를 널널하게 주는 평가자와 좀 엄하게 짜게 주는 평가자 사이에서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전문직업성 평가의 어려움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를 다들 그렇게 부적절하다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전문직업성 평가의 네 번째 어려움은 첫 번째 언급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이제 더 넓은 맥락적 요인에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혹은 학습자와 선배 의사와의 관계 혹은 선배 의사들이 롤모델로서 보여주는 모습 같은 게 이 맥락적인 요인에 해당되죠. 예를 들면 두 번째 선배 의사들이 롤모델로서 보여주는 모습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혹은 전문직업성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된다면 그 롤모델에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후배 학습자 역시 그 전문직업성, 적절한 형태의 전문직업적 행동을 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챕터를 시작할 때 얘기해 드렸던 어떤 그 일화처럼 그런 이 선배 의사들의 롤모델로서의 모습이 부적절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평가, 특히 전문직업성 평가라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 불공평하다는 의미는 위계의 위쪽, 그러니까 선배 의사 혹은 교수 또는 선생이 배우는 사람, 학생 혹은 학업자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반대로 더 배우는 쪽이 선배 의사를 평가하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뭐 결국 둘 다 적절한 전문 직업성을 갖춰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네, 실제로는 평가는 주로 아래쪽이 주로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시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전문 직업성 평가에서 생길 수 있는 딜레마, 구체적인 딜레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책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시가 뭐 우리 학교 혹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절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잘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부당한 전문직업성 평가를 받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이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교수가 뭔가 문제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학생에 따라서는 교수자 혹은 평가자로부터 모욕적인 피드백이나 평가를 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평가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이 앞에 세 개가 학생 입장에서의 겪을 수 있는 딜레마라면, 마지막은 교수 입장에서 분명히 어떤 학생의 행동이 기준 이하에 다르게 말하면 총괄 평가를 패스했다고 보기에, 그래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진급하거나 그 다음 단계 교육으로 넘어가기에 부적절한 혹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에게 fail 혹은 F라든가 하여튼 아주 낮은 점수를 주기를 망설이는 이런 상황도 전문 직업성에서 발생하는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저 역시 비슷한, 교수로서 그리고 학생을 평가를 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혹은 고뇌 내진 고민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부당한 전문 직업성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받는 것, 이런 상황을 보면 임상 교수 혹은 평가자의 개인적 의견에 기반해서, 근데 이 개인적 의견이란 게 규제기구가 설정한 전문직업성 가이드나 어떤 행동 강령에 부합하면 그게 개인적 의견이라도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고 규제기구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거와 크게 벗어나거나 거기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있는 개인적 의견에 기반한 평가를 받는 것이 이제 부당한 전문직업성 평가의 한 가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과 교수 사이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학생이 스스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전문직업성 가이드나 규범에 더 맞는데 그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고, 뒤에 이제 몇 가지 내러티브가 나올 텐데, 드레스 코드, NHS, 그러니까 영국이겠죠. 영국의 어떤 드레스 코드에 따르면 어떤 전혀 근거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학생은 뭔가 복장이 불량이라고 지적을 받았다거나, 뭔가 아주 좀 사악한 혹은 악의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교수가 부적절하게 해석해서 비난을 했다거나, 아까 4장 이번 챕터의 초반에 나온 것처럼 환자를 혹은 학생을 기다리게 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혹은 뭐 때문에 이런 게 문제인지 라고 하면, 우선은 문제 행동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벌은 많이 주는데 뭔가를 잘했을 때의 보상은, 그리고 잘한 것을 더욱더 잘하게 할 그런 촉진은 없고 뭔가 못하는 거에만 벌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진
그런 평가 시스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아까 평가가 동등하지 못하다고 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전문직업성 평가는 쏙 빼놓고 학생에 대해서만 그것을 따지는 이중잣대의 평가 시스템도 이러한 부당한 전문직업성 평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딜레마는 F의 공포라고 이름이 붙은, 그러니까 F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임상교사, 클리니컬 티처의 전문직업적 문제 행동에 동조하는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상교사가 어떤 문제 행동, 전문직업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 다이렉트 챌린지 하기를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 학생의 상황이라든가, 비슷하게 어떤 임상 실습을 나갔을 때 자신이 봤던 전문직업적인 실수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들이 말하는 거긴 하지만 걱정과 달리 위에 이 1, 2, 3번 사례에서 학생이 모두 F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네, 그건 이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거고, 여전히 이 상황을 실제로 마주한 학생 입장에서는 F를 받지 않는다는, 혹은 이게 나의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를 가르치는 교수 또는 어떤 상급자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학생 입장에서 또 어떤 모욕적인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그런 형태의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하고 비슷하게 한 3개 정도의 일화가 실려 있는데요. 첫 번째 걸 보면 어떤 그 학생의 적절한 역량 수준을 넘어서는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임상교사로부터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경험이라든가, 비슷한 상황에서 두 번째 일화 같으면 그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학생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말을 기꺼이 감내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점수를, 혹은 좋은 추천서, 레퍼런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았던 경험을 얘기한 것도 있고요. 혹은 세 번째 같으면은 actual fail, 그러니까 진짜로 F를 받을까봐, 혹은 괜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repercussion이라고 하니까 후폭풍 정도로 번역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후폭풍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겪는 프로페셔널리즘 평가 관련된 딜레마를 얘기했는데, 평가자 역시 겪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F를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평가자는 F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생에게 비판적인 혹은 건설적인, 어쨌거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피드백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피드백의 결여가 학습의 기회의 상실이라는 것으로 학생에게는 결국 귀결된다는 것이죠. 피드백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시간이 없어서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 임상실습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겠지만 너무 많은 교수님들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등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것 자체가 피드백을 주지 못하는 중요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피드백 코멘트를 주는 것 자체도를 되게 불편하게 혹은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혹은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것 자체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평가자의 어떤 한계 내지는 딜레마로 이어지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형성평가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총괄평가 관점에서도 이렇게 F를 주는 것 혹은 F를 주지 못하는 failure to fail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 책의 저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에게 F를 주기를 망설이는 어떤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어떤 학생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튜터 혹은 교육자가 학생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가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F를 줬을 때의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F를 주고 나니 어떤 튜터에게 더 많은 교육적 업무가 발생할 수도 있죠. F를 주는 것 자체가 그 학생에게 대한 어떤 F를 준 이유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재교육이나 재시험을 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F를 주는 것 자체로 따라오는 부정적인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것이 학생에게 F를 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이 아니라 학생에게 F를 주는 것에 대한 튜터의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이 학생이 혹은 학습자가 전문직업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판단을 내가 내린 게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고, normative belief니까 어떤 규범적인 신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적인 신념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에 나도 동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F를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혹은 나 자신의,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혹은 평가자로서의 나의 판단이나 판단 능력에 대해서 불신 혹은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F를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혹은 적절한 기대 수준이나 학생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F를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F를 주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F를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혹은 덜 어려울 텐데, 이렇게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즉 튜터의 교육적 스킬이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학생에게 요구되는 수준을 이해하지 못해서 F를 주지 못하는 일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애초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환경적인 제약이죠. 너무 바빠서 다른 일이 너무 많고 진료나 연구에 써야 될 시간도 부족한데, 이렇게 학생에게 F를 줄 정도의 충분한 평가적 근거를 쌓고, 혹은 그러한 평가를 활용한 피드백을 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텐데, 첫 번째 내러티브를 보면 어떤 평가자가 자신이 담당한 한 학생에게 전반적으로 satisfactory,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임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사실 모든 기준에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을 해서가 아니라 몇 개의 어떤
평가 항목에는 충분하지 못함이라는 평가를 내리고도 전체적으로는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학생 자체가 약간 건강상 어려움이 있어서 평가에서 약간 불리함이 있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평가자가 그 학생을 썩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패스를 주고 넘겨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F를 평가자가 주지 못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례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교수 혹은 교육자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지 못하거나 F를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려고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특히 임상 실습을 나가게 되면 여러 바쁜 상황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붙잡고 굳이 혹은 기꺼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조언이나 피드백을 주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는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교수자 혹은 교육자의 시간이야 기꺼이 바빠도 냈다고 치더라도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그 임상 실습이라든가 어떤 뭐 병동이나 어떤 장소에서 보낸 시간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루나 뭐 이틀 정도만 특정 병동 혹은 특정 과에서 실습을 했을 때, 혹은 특정 병원에서 실습을 했을 때 그 학생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이 두 가지는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대체로 나의 행동이나 어떤 나의 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기분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건 누구나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은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터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피드백을 줬을 때 그것을 너무 싫어하고 너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멋쩍어지거나 겸연쩍어지거나, 그래서 피드백을 주는 것을 자꾸 더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어떤 자세나 태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피드백을 주었을 때 굳이 겉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앞에서는 다 잘 듣는 척 했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말하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무용지물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 역시 피드백을 주는 입장에서 피드백을 조금 더 망설이거나 주지 않게 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세 번째 내러티브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교육 문화라는 게, 특히나 학생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교육 문화라는 게, 혹은 의과대학의 교육 문화라는 게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nurturing, 양육적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의역하자면 지나치게 오냐오냐 한다거나, 그래 모두 다 뭐 잘했지 혹은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문화로 인해서 비판적 피드백을 받는 경험은 그다지 많이 하지 못하고, 조금 더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어온 경험 때문에 이러한 피드백에 대한 적절한 수용 내지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 조절 같은 게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이런 내러티브가 세 번째 뒤에 나오고요. 그래서 평가자, 그러니까 포스트 그레듀에이트면은 졸업 후, 그러니까 전공의 수련 혹은 레지던트 단계에서의
평가자들은 정직한 피드백을 주기를 두려워하고, 그 이유가 그 정직한 피드백을 받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것이 두려워서, 그런 정직한 피드백 주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를 주는 것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것이 매우 어렵고 불편함을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에게 불러일으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업성에 대한 총괄평가, 즉 F를 상황에 따라서는 줘야만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환자 안전에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어떤 내러티브를 따오자면은, 나는 내 가족이 전문직업성 평가에서 충분히 괜찮다고 평가받지 않은, 영어로는 not good enough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히 괜찮다고 평가받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자의 책무 혹은 교육자의 책무라는 것은 학생을 잘 돌봐야 되는, 그리고 학생을 잘 성장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책임과, 동시에 그 어떤 학생이 미래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료 행위를 하게 됐을 때를 고려하면은 환자에 대한 책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